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좀 쌀쌀한데 이렇게 의미 있는 우리 그 매년 해오는 한반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감 한반도는 2017년 10월에 그 처음 모임을 시작해서 지금 7년여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런 정세 전망 세미나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2017년 당시의 상황도 어쩜 이렇게 현재의 상황과 유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도 탄핵이 있었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였고 또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가 등장하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의 안보 정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좀 건강한 외교 안보의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연구자들 또 전문가들 또 전직 관료분들 또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윤영관 장관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회의를 거듭해가면서 건강한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만 최근에 2025년을 그 정세를 조망하면서 참 어떻게 뭘 조망하기가 좀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한반도 전략 정세를 그냥 개략적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무장이 거의 이제 뭐 현실이 되었고 또 러시아 북한이 군사동맹을 부활하고 있고 또 중국이 부상하면서 대만에서의 그런 상황도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영과 또 이런 번영을 가져왔던 자유무역 질서도 이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번영과 안전을 가져왔던 가장 중요했던 전후 질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에 있어서의 안정적 균형,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미국의 리더십인데 지금 그 미국의 리더십조차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공언하는 분이 리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들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두 가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럴 때야말로 우리 주변의 전략 환경이 이렇게 참 급변하고 우리에게 별로 좀 유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를수록 국내가 단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는 좀 분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국제 정치를 해오면서 또 지난 30년 가까이 또 외교안보연구원, 국립외교원을 거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이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우리가 국내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모택동의 외교 정책이나 레이건이 하는 외교 정책이나 다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현실주의에 기반한 냉철한 그러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아주 근본적 기준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을 어떻게 보느냐, 미국을 어떻게 보느냐,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갈라져 있습니다. 구한말에 서양인들이 우리 한국에 대한 많은 여행기를 남긴 게 있습니다. 그 여행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있는데 구한말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데 권력자들은 청나라냐, 일본이냐, 러시아냐 어느 쪽을 자기의 등에 업고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킬 것만 경쟁을 하더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경우에 바로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이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냉전 이후 우리 외교가에 또는 우리 전문가 집단에서의 하나의 지혜처럼 여겨지는 것이 균형 외교입니다. 우리는 균형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과거에 대선 캠프에 이렇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만 보수적인 대선 후 주자조차도 항상 내거는 캐치플레이스가 균형 외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균형 외교라는 것이 현재 우리한테 가능한 지혜인가를 한번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균형 외교가 가능했던 이유는 냉전이 끝나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가 되면서 WTO가 생기고 쉽게 얘기하면 중국도 러시아도 다 같은 한 배에 탔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외교를 취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했던 운신의 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한테 균형 외교의 운신의 폭이 있을까요? 약육강식에 다시 강대국 정치가 부활하고 있는데 우리 구한 말에 약육강식의 강대국 정치가 있었던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도 상당한 그런 균형 외교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쓴 한일 합방에 관한 책을 보니까 어느 날은 일본과 협약을 맺고 또 뒤로는 러시아와 밀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다른 열강에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선이 했던 균형 외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됐고 어떻게 그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많은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분들과 또 공감의 여러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2025년을 한번 조망해 보면서 이 시기에 과연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갖고 이러한 누란의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꽤 의미가 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청중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또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1세션의 사회를 맡은 천영호입니다. 방금 그 윤덕민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반도 주변의 전략 정세가 아주 격변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정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적극적인 어떤 외교를 펼 수 있는 손발을 지금 다 묶어놓고 있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 대행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응 전략이라는 건 제한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게 국내 정국이 정상화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새 저 1세션에서 주제로 지금 삼고 있는 미국은 전쟁을 끝낼 것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 그리고 유럽의 국제안보 정책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조망을 해보고 대책을 연구를 하는 거, 전략을 연구를 하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열심히 해놔야 이 정부가 정상화될 때 우리가 좀 힘있게 우리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윤 대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게 그리고 좌우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게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민 문제다 아니면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되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좌우가 대립을 하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무슨 러시아, 중국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나라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에 대한 시각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일 관계, 이 탄핵 원래 처음 초안에 한일 관계, 한미일 안보 협력 이런까지 지금 탄핵의 이유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빠지긴 했지만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후에 이 대외 정책이 들어갔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저는 왜냐면 외교 안보 전략이라는 거는 국익을 기반으로 하는데 국익이 뭐 누가 집권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아직도 이런 저는 어떤 위정척사 사상의 잔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영국에서 뭐 우리 미국은 되게 이게 초당적인 대외 전략을 알고 있지만은 유럽의 경우에 유럽에서 제가 한 세 나라에서 근무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한 게 제가 2008년, 2009년 영국에서 대사를 잠시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수당, 토리당과 노동당 간에 정권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총선이 일어났는데 대외 정책에서 보니까 뭐가 제일 큰 이슈였느냐?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에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좌우가 이걸 대립 뭐 좀 생각이 다르고 이런 수가 있는데 영국에서 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영국의 외교 안보에 뭐 대단한 영향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뭐 사람 피를 흘리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영국 군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죽을 때마다 여야 간에 이 레이버와 토리 간에 다투는 게 뭐냐 하면 군대를 너무 적게 보내서 이게 보수당은 군대를 더 보내야 되는데 너무 적게 보내서 영국군을 보호할 병력이 모자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군대를 더 보낼 것이냐 아니면 현 수준에서 계속 싸울 것이냐 계속 죽더라도 더 안 보내고 싸울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나는 이 진보 쪽에서도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게 이 알카에다를 우리가 여기서 이 제압을 하지 못하면 런던 시내 한복판에서 테러가 일어난다. 전진 방어 개념 이걸 뭐 좌든 우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런던에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는 게 낫다.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고 그걸 하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군대를 더 많이 보낼 것이냐 적게 보낼 것이냐 그걸 가지고 싸우는데 우리는 이게 대북 정책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되고 대일 정책 가지고 탄핵 사유가 될 뻔하고 이런 나라에 이게 외교안보 정책 이거 한다는 게 참 좀 어렵겠구나. 아마 윤영관 장관도 현직에 계실 때 그때 아프가니스탄 파병하고 할 때 아마 여러 가지 저는 고심이 많으셨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앞으로 이 격동하는 전략 정책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주제를 두고 오늘 토론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발제를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교수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님, 유럽의 국제안보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지정 토론자가 있습니다. 이하원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님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김태원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님 오늘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그 예측이라는 게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뭐 트럼프가 또 워낙에 이게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 결정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지만 저는 뭐 기본적인 정책이나 전략의 기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이나 협상
아마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굉장한 불확실성을 갖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상당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제가 뭐 학자로서 제 지식과 하여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급적 하여튼 뭐 분명하게 제 예측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안보 전략의 기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관여 정책을 변화시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뭐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 이래로 미국의 대전략은 선택적 관여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 선택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면서 그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또 그 지역에서 잠재적으로 수정주의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을 제어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어떤 우위를 지키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이거는 미국이 유일 강대국이고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금 더 절제된 형태의 관여와 그다음에 군사 개입에 대해서도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사실상 뭐 장기적인 중동 전쟁 이후로 미국 내부의 어떤 컨sol리데이션에 집중하는 형태의 전략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1기 때도 사실상 이런 전략을 폈고 2기에도 기본적으로 이 전략의 기조는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어떤 전략적인 선호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게 이제 대전략 논쟁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아이디얼 타입들이 있지만 뭐 셀렉티브 인게이지먼트도 있고 옵시어 밸런싱이라는 형태로 조금 더 절제된 형태의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뭐 특별히 이게 체계적인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트럼프가 하는 사고는 유럽에서는 특히 17년경에 뭐 정말로 위험한 국가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은 철수하기를 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외교적인 형태로 안정을 유지하는 아주 최소 커밋먼트를 하기를 원했고 결국은 거의 자원과 에너지를 아시아에 집중하려고 하는 전략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고립주의하고는 다른 전략이고 분명하게 중국이라고 하는 위협이나 적이 등장했을 때 그거를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국제주의적인 기본적인 관념이 있고 사실상 유럽에서 빠져나오고 싶어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관여 전략을 유럽에서도 유지를 했고 이번에도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이 우선순위는 이제 2017년 이후에도 그랬지만 확실하게 이제 아시아에 집중하는 전략이 좀 더 강화되는 형태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성되고 있는 내부 여러 가지 정책 결정자들의 면면을 봐도 뭐 크게 이 기조에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다. 루비오나 월츠는 기본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고 나머지 마가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대부분은 사실 고립주의자들은 아닙니다.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트럼프와 유사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아시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커밋먼트를 해야 된다라고 사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본적인 목표는 전반적인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지역에서 나름대로 미국의 유리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아마 전략적인 목표일 거고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유일한 강대국으로 미국이 남아있지만 과거의 압도적인 우위는 이미 사라졌고 사실은 빠르게 이제 지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 방향은 뭐 첫 번째는 우선 내부적인 컨sol리데이션이죠. 강력한 경제를 재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고 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해서 확실한 군사적 우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리고 아마 세 번째는 동맹과 전반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견제가 사실상 국가안보 전략의 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거의 냉전기에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을 봉쇄 전략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대소련 봉쇄 전략이 뭐 거의 모든 핵심이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형태의 대전략으로 이미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는 아마 2017년경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아마 신중하고 절제된 형태의 군사 개입을
사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대한 국가 이익이 걸려 있지 않은 한은 대규모 아마 군사 개입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보통 고립주의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굉장히 절제된 형태의 엄격한 기준을 가진 국제주의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리더십을 방기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미국이 여전히 유일 강대국이라고 생각하고 국제적인 차원의 리더십을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그 행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이제 크게 나타날 거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일방주의적인 아마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그간의 뭐 국제 질서나 동맹 유지를 위해서 미국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그런 거죠. 우선 미국의 이익을 앞에 놓고 이제 사고하는 그런 방식의 아마 정책들이 나올 거고 특히 뭐 트럼프는 주지하다시피 거래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성향이 더 강할 거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다자주의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이 전통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고 이건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주권이나 국익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통을 이어갈 거고 아마 트럼프는 좀 더 강한 형태의 일방주의적인 아마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 외교 전략의 핵심은 이제 중국 정책인데 저는 중국 정책을 뭐 개념화한다면 강경한 밸런싱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컨테인먼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뭐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컨테인먼트까지는 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 중국의 성장을 지연시키고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게 뭐 가장 큰 전략 목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중국하고의 군사 충돌이나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랬고 중국하고의 전략적인 경쟁은 굉장히 장기적인 경쟁이라고 사고하고 있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행동 방향은 중국을 리타드 시키는데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수단들이 필요하냐에 대한 어떤 사고의 기초에서 우선 디커플링 형태의 굉장히 강경한 경제 정책이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 통제에 있어서도 과거에 아주 제한적인 첨단 기술에 대한 통제였던 훨씬 더 광범위한 형태, 더 강한 형태의 기술 이전 통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정책에서 가장 크게 변화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군사 혁신 부분이나 동맹 정책에 있어서는 사실은 1기 때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금 더 강화하는 리인폴스하는 정도 수준의 저는 정책 방향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가장 아마 큰 변화가 제가 뭐 경제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상당히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을 지금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내부적인 합의가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정책은 아마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를 격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무역 양도 뭐 격감시키겠지만 이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아마 투자 부분에도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한 해에 뭐 30% 정도가 격감하는 지금 투자 추세가 있는데 막 이런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된다면 아마 굉장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계속 시너지를 내면서 전반적인 무역량도 감소시키는 굉장히 큰 아마 효과를 내면서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저는 정책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바이든 때도 그랬고 해리스도 그랬고 조금 더 제한적인 형태의 아주 선택적인 그 첨단 기술 위주로 사실은 디리스킹이라는 이름으로 디커플링하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생각했고 그것도 여전히 사실 바이어블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디커플링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좀 더 제한적인 디커플링을 할 수 있는 약간의 좀 모호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사실은 트럼프가 좀 더 강경한 형태의 이런 디커플링을 선택하면서 훨씬 더 아마 미중 관계를 격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이거는 2017년에 사실은 뭐 전반적인 양당 간에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이미 인식이 공유되고 있었지만 그걸 정말로 정책으로 그걸 실천하고 사실상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그 이후에
미중 관계가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세력 경쟁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였고 이번에도 그런 또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그리고 군사 외교적인 견제도 뭐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강화될 거라고 보고 뭐 이건 전반적으로 세력 경쟁을 격화시키는 아마 정책이 될 텐데 중국도 강하게 대응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본격적인 세력 경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약자인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나 또 국력 신장에 대한 자신감도 이런 상당히 강한 형태의 어떤 대응을 하게 만드는 뭐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아마 기본적으로 기술 자립이나 공급망 재편, 경제적인 의존도를 축소하는 형태로 미국의 어떤 디커플링에 대응할 거라고 보고 동시에 아마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럽이나 한국, 일본, 인도 같은 국가들에게 관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미국이 견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하고 관계는 저는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북한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반미적인 성격을 가진 국가들하고의 연대도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군사력 현대화나 군사기술 개발도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 분쟁도 강경하게 여전히 대응하면서 한편으로 경제력을 활용해서 주변 지역이나 글로벌 사우스에서 미국하고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그런 어떤 상당히 적극적인 형태의 외교 전략을 아마 유지하고 조금 더 어떤 대응적인 성격이 강해지면서 아마 중국의 정책도 상당히 강경한 정책의 형태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경제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군사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더 아마 관계가 격화될 거라고 보지만 저는 냉전 시기에 저희가 봤던 수준으로 군비 경쟁이 격화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뭐 기술 개발 중심으로 군사력 현대화를 시도하고 러시아하고의 연대도 강화하겠지만 여전히 직접적인 군사적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행동은 여전히 신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현격한 열세에 있다는 걸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약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시간을 좀 벌기 위한 행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미국도 굳이 이 시점에서 중국을 자극해가면서 본격적인 경쟁으로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동맹 정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는데 우선 나토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뭐 이재승 교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철수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합의가 내부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형성돼 있고 트럼프 본인도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건 유럽이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자기는 100% 나토에 남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미 유럽에 커밋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유럽 국가들의 자율성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거는 아마 군사력도 러시아가 이미 침공을 한번 대대적으로 한 상황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감축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또 자율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이 이미 이렇게 커밋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리더십이나 통제력을 가지는 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 들어간다든지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기왕에 커밋먼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아마 일정 부분의 방위비 증액이나 역할 강화는 아마 인커리지 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리더십이나 통제력은 미국이 유지하는 상황으로 아마 상황을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마 기존의 동맹을 유지할 거고 이스라엘하고 특히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아랍 국가들하고의 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이란을 고립시키고 봉쇄하는 전략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뭐 군사 태세는 아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외교적인 수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전략을 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존의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계속 진행할 거라고 보고 소다자 안보 협력도 저는 계속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개인이 뭐 거래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 동기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훨씬 더 아마 큰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적인 어떤 관점에서 국방비나 방위비 중에 역할 강화에 대한 아마 압박이 증가되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뭐 아마 이런 동맹을 중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 혁신은 2018년에 군사 전략이 이미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했죠. 이건 과거에 지역적인 차원에서 북한이나 이란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분쟁, 두 개의 지역 분쟁을 동시에 벌일 수 있는 정도의 컨스트럭트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확실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위주의 군사 전략으로 변화했고 그 기조는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방위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을 거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마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 흐름은 굉장히 강하게 이미 잡혀 있지만 미래 전력 개발에 대한 투자는 뭐 작년에도 이미 1,600억 불 가까이가 R&D 투자나 과학기술 투자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런 추세가 가장 강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유지될 거라고 보고 해군력 증강, 핵전력 현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고 아주 대단히 혁신적인 작전 개념이 현재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의 어떤 구체화도 계속 진전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태세를 강화할 텐데 이건 유연하고 분산된 군사태세도 유지를 하고 동시에 아마 상당한 전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서서히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영토 문제에 대한 타협도 쉽지 않고 특히 나토에 가입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유럽이 일정 정도 지원을 강화하는 만약에 상황이라면 저는 우크라이나는 아마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유일한 가능성은 아마 유럽이 손을 떼는 경우겠지만 뭐 그 가능성보다는 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의 전쟁은 좀 조기에 종식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관련된 정책은 뭐 이건 북핵 핵 문제인데 제가 이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책은 아까 뭐 윤덕민 대사님께서 균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이게 미중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가진 근본적인 이익은 결국 한반도나 그 주변 지역에서 팽창주의 세력을 억제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간에는 아주 근본적인 이익의 공유가 있고 또 미중 관계가 격화되는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들한테 뭔가 좀 더 강한 선택을 요구받을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는 보다 확고하게 한미동맹의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균형론은 한미동맹에 상당히 심각한 손상을 입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적 운신의 공간도 오히려 더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국하고의 지금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중국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형성해 가고 특히 일반적인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동맹을 좀 더 지역화하는 여러 가지 좀 더 분명한 방향 설정을 저희들이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유럽이 사실은 30개 나라가 넘습니다. 이게 단일 국가가 아니어서 사실은 단일 액터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은 유럽연합 27개 나라가 묶여있는 유럽연합과 그리고 나토의 절반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유럽 쪽의 그 나토 그리고 주요국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크게 유럽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는 핀란드에서 발트 3국을 거쳐서 폴란드로 내려와서 루마니아로 빠지는 바로 이게 말하자면은 나토의 전선입니다. 전선 국가들 유럽에서의 지금 러시아와 실제로 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전선 국가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몰도바라든지 뭐 실질적인 이 굉장한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외의 국가들은 일종의 후방 국가들이 되겠죠.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뭐 경제적이든 뭐 군사적이든 지원은 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위협은 한 번 걸러서 들어오는 그런 국가들이 그 두 가지로 크게
이 축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미국은 전쟁을 끝낼 것인가? 이 세션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는 종전 논의가 분명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2025년에 미국도 종전안을 마련을 하고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관련된 대부분의 국가들이 종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종전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언제 종전을 하는지는 뭐 그 역시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조건으로 종전을 하는지가 5배는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의 가능성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내부 상황을 간단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젤렌스키 중심으로 뭉쳐서 그 항전 의지가 높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갈등하고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젊은 남자들 중에서 이제 거의 다 끌어서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 한 18살 뭐 이렇게 되는 그 집에서는 그 애들 전쟁 좀 안 내보냈으면 하는 징집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비즈니스 쪽에서 경제 가뜩이나 취약한 거버넌스였습니다. 원래도 취약한 나라였지만 지금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대단히 좋지 않은 그 상황이 됐습니다. 러시아도 전쟁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이제 북한의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는 지속 가능합니다. 그 원유 수출 같은 경우가 인도가 사주고 중국이 사주고 뭐 다른 대체 지금 수요를 찾아 나가고 있고 과거처럼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재정적으로 지금 궁핍해서 전쟁을 끝날 상황은 아닙니다. 정치적 구조도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하지만 이것을 뭐 끌 수는 있습니다. 얼마든지 끌 수는 있는데 그 이제 끌어서 유리한 상황과 그리고 그 적당한 조건으로 러시아 입장에서 적당한 조건으로 점령지를 그대로 굳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승전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소위 그 거리는 충분히 이미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정치적 피로감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적으로는 우리는 단합돼 있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언제까지 돈을 계속 집어넣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군사비, 난민 수용, 에너지 문제. 이 3가지를 가지고 피로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틈타서 즉 퍼퓰리스트들의 정치적 입김이 더 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내가 되고 나면 24시간이야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달이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종전이 됐다라는 그 가정하의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은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불완전한 평화 합의입니다. 이거는 딱 2가지 역사적 그 어널로지인데요. 하나는 1945년의 얄타, 그 딱 크리미아 반도 제일 남쪽입니다. 그리고 1953년의 판문점 이 2개를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2025년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가 바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령지의 귀속 문제 그리고 점령지를 둘러싼 이 안보를 누가 맡을 것인가. 나토 가입은 당분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럽 가입도 후보국에는 올라와 있지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뭐 유럽이 소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여러 그 조치들은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상당히 불안전하고 불안정한 그런 평화 합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면 본격적으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될 텐데요. 재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지금 유럽이 충분한 재원이 있는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자본까지 받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아마 이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종전이 되든지 파장은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동유럽의 권력 구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불완전한 이 합의로 인해 종전이 됐을 경우에 동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대단히 안보적으로 민감하게 이 곤두서 있는 상황을 앞으로 지속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국방비 안보 지출이 늘어날 것이고, 더 강한 안보 체제를 원하지만 브뤼셀이라든지 독일, 프랑스에서 이거를 지원해 줄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선 국가와 비전선 국가 간의 이 간극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은 분명히 거래적 파트너십으로 갈 겁니다. 거래적 파트너십으로 가는데 선택적 협력을 통한 전략적 분리,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컴프리헨시브 얼라이언스에서 조금 더 선택적으로 갈 거다. 일정 정도의 긴장을 갖고 가겠지만 완전히 바이든 체제처럼 붙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단절될 거냐? 단절 안 됩니다. 단절될 수도 없고 단절할 의사도 없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드 커플이라서요. 워낙 오래 사는 올드 커플이어가지고요. 이렇게 투닥투닥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또 되면 손잡고 나올 수가 있는 게 미국 유럽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주요국 정세는 한마디로 암울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날 한국에서는 믿어지지 않는 계엄 사태가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 약 12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프랑스에서는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불신임 투표로 붕괴가 됐습니다. 굉장히 마크롱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임기는 문제없이 마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고립돼 나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노트르담 성당 다시 개관하는 데는 아주 멋있게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꼭 보십시오. 굉장히 그 콘서트 멋졌습니다. 프랑스만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독일도 지금 어제 날짜로 이제 공식적으로 붕괴가 됐고요. 숄츠 정부가요. 그래서 이제 조기 총선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사회당이 몰락을 했습니다. 사회당이 몰락했고 이 녹색당도 굉장히 이제 후퇴를 했기 때문에 다음은 이제 기민당이 이끄는 정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만은 어떤 당분간 독일도 굉장히 정신이 없는 상황이 됐고, 루마니아는 또 대선 무효 사태로 지금 소요를 겪고 있고요. 이태리, 스웨덴 다 좋지 않습니다. 한 나라만 지금 행복합니다. 헝가리. 그동안에 약간 친러 성향도 보였고 이 유럽의 문제아였는데, 요새 오르반이 앞으로 저 푸틴이랑 얘기하고 싶으면은 나를 거쳐서 해라. 내가 좀 이렇게 중재를 해줄게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돼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내부 상황은 메시 디모크라시스, 굉장히 좀 지저분한 디모크라시. 한국이 너무 외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토는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하고 나토하고는 전생에 굉장히 궁합이 안 좋은, 아마 음양오행으로 따지면 이게 상극이 좀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나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토 플러스 IP4로 통칭되는 인도태평양과 나토로 잇는 소위 범동맹 체제가 굉장히 앞으로 상당한 도전을 받을 것이다.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겠지만 전략적 자율성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군사력, 두 번째는 정보력과 작전력, 세 번째는 경제력. 이 세 가지를 유럽이 갖추고 있는가 놓고 봤었을 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은 상당히 말로 그칠 가능성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반대의 논거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제한될 것이다. 나토의 결속력은 세 나라를 보면 됩니다. 미국, 헝가리, 터키. 가장 큰 변수는 지금은, 옛날에는 헝가리하고 터키였는데 지금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이 됐고, 그리고 이제 헝가리와 터키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이 세 나라가 다 나토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말은 꺼내지만 실질적으로 떠났었을 때 이 코스트가,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은 쉽게는 못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EU 차원에서는 12월 3일 지금 신집행부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은 결정이 됐고 청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저희가 눈여겨볼 것은
외교 안보 라인업이 어떻게 짜져 있는가인데 폰델레이의 뭐 집행위원장의 성향은 뭐 그 전에 본 대로 굉장히 뭐 우크라이나 전 지원이라든지 동맹 그 강화 쪽으로 가 있고 새로운 외교 안보 고위 대표를 맡게 되는 카야 칼라스 전 지금 46살의 젊은 그 에스토니아 여자 총리입니다. 변호사 출신이고 강성입니다. 아주 그 좋게 좋은 의미로 아주 그 똑부러지는 그 성향이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유럽의 방위 집행위원 커미셔너 포 디펜스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리투아니아의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 전 국방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외교 안보 라인을 전성국가 이 발트 3국에서 잡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EU는 유럽 연합은 상당히 외교 안보 차원에서 그 우크라이나전을 비롯해 가지고 안보적인 문제를 과거보다는 좀 더 강화를 시킬 거고 특히 방위 산업, EU의 방위 산업을 좀 증진시키겠다. 한국에는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내부 조달을 60%까지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2030년까지 금방 채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전히 한국 방위 산업에는 기회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과 중국 전망 하겠습니다. 미국과 간극이 벌어지는 만큼 유럽은 중국과의 특히 경제 관계 개선을 들어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한계는 존재합니다. 여론은 싸늘합니다. 나토하고 EU가 모두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칭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인권 문제 관련돼 가지고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 있고 쉽게 해소하기에는 이미 여론이 너무 나빠져 있기 때문에 쉬운 정치적인 화해는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 리스크 완화로 시작을 한 다음에 만약에 트럼프가 정말 그 각자 도생의 경제 정책으로 나가게 될 것 같으면은 중국 쪽의 시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중국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도 지금 중국의 그동안 독일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그 거의 이 통제를 하면서 가장 큰 수익을 거둬왔는데 중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독일이 중국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적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과거만큼 매달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 얘기만 그 전략적 그 고려사항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전에 북한이 파병되면서 한반도 문제가 실제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멘텀은 좀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유럽이 보다 좀 많은 뭐 직접적인 기여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규범이라든지 이 간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는 왔기 때문에 이 기회는 살려야 된다. 그러나 두 번째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급격한 좌회전하지 말자. 급격한 좌회전하면 대부분 사고 납니다. 이거는 정확히 2017년 요맘때부터 발생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유럽과 미국과 이 동맹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가 이제 이 동맹의 간극을 벌리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대북 정책을 우회해서 유럽을 통해서 들어간다라는 시도는 안 먹힐 것이고 한국의 신뢰도를 급격히 낮출 소지가 있습니다. 대화 기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유럽은 유용한 파트너가 되겠지만 비핵화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유럽이 슬로우하지만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주체들이기 때문에 지나친 급격한 좌회전은 대단히 위험할 것이다.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나토 플러스 IP4는 한국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방의 동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토 플러스 IP4 체제를 이게 트럼프가 들어와서도 리스크가 생기고
한국의 만약에 프로그레시브 쪽에서의 영향력이 더 커지면은 또 이 역시도 타겟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한국 입장에서는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우방의 그 바운더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좀 끌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제 안보로는 여전히 한국이 굉장한 그 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에서 경제 안보라는 그 이 네 글자는 상당히 앞으로도 2025년에도 유용한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재무장관과 같은 한반도 전략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12월 3일 개헌, 12월 14일 탄핵과 앞으로 일정을 좀 염두에 두고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얘기를 하고 또 오늘 발표하신 분들에게 질문을 전달해 주는 식으로 저는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의 등장과 재등장과 로 인해서 외교의 시간이 좀 열린다라고 봤었습니다. 탄핵 이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최근에 가장 좀 이례적인 게 중국이 갑자기 우리에게 연락도 안 하고 무비자 관광 대상에 집어넣어서 저녁 11시 반쯤에 여기 있는 주한 대사 대리 연락을 해왔는데 그때 저도 받아보고 이 한밤중에 왜 이렇게 부산을 떨면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이 그만큼 다급하게 느끼고 또 페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남미를 가면서 브라질에서 G20 열 때 시진핑하고의 정상회담도 제가 요즘 외교부를 다시 나가면서 듣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도 좋았고 물론 내년 APEC에 저는 분명히 올 걸로 이번에 같이 윤 대통령을 수행하고 왔던 참석자들은 다들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외교의 시간이 분명히 미중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지금 북한이 러시아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저렇게 파병까지 하는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하고 이용하려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더 이용을 할 수도 있고 또 한다고 봤었는데 지금 어이없는 사태로 인해서 어렵게 됐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시간표를 보면은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5월 10일 날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대강 그런 스케줄을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래야지만 헌법재판소도 좀 본인들이 세이프하다고 느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외교의 시간이 좀 우리가 더 확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이 변화되는 세계에 좀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장이라도 저는 여기 뭐 유해가 장관도 계십니다만 우리 조태인 외교부 장관이 미국하고 최소한 일본 정도는 순방을 떠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개헌과 이 탄핵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보다는 북한,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이라는 프레임이 지금 짜여진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더라면 제가 계속 듣고 있던 얘기는 트럼프가 취임 전에라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를 취임식에 과연 우리가 누가 하게 될까 그런 것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굳이 나눈다라면 저는 여기서 이제 최우선 교수님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른데 북한하고의 대화에 저는 충분히 트럼프가 더 관심을 갖고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밥 우드워드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밥 우드워드는 분명히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그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 트럼프가 한 얘기가 거기에 수많은 카메라가 있었다. 그 수많은 카메라들 나는 돈 한 푼도 안 쓰고
힐러리가 썼던 돈의 한 4분의 1만 써서 전 세계 카메라들을 모아놓아서 엄청난 홍보를 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홍보를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얘기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휴전 들어가는 거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기묘하게 맞아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미북 회담을 이제 생각할 때는 미국하고 북한만의 이게 이슈가 아니고 러시아의 군대를 파병한 북한이 하나의 스테이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이전에 하노이하고 싱가포르에서 했듯이 핵 문제라든가 이것만 가지고 회담을 하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서 철군하는 문제까지도 들고서 회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북한, 러시아 3국이 만나서 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그런 회담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북한하고 대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아무런 역할도 지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최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마로라고로 초청받아서 하나의 이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이시바 총리가 아베 총리의 정적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런 판단도 들지만 제가 적어도 3년 동안 있고 있던 일본에서는 그러한 뭐랄까 사적인 관계나 그런 것보다는 아마 일본인의 추구하는 집단이익에도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위험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거는 최 교수님의 의견에 하나 전적으로 동의한 거는 주한미군 철수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1950년에 에치슨 선언도 그렇고 트럼프가 자꾸 한국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이유는 수미테리가 자기가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1980년대 이후에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몇 차례나 불평을 했던 걸 했더니 125회인가 그렇게 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깝기는 하지만 일본 열도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9년 5월 지금의 레이와 시대가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를 하면서 국빈으로 5월 25일에 초청을 해서 엄청난 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한 얘기가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린치핀, 코너스톤 이런 단어를 썼었는데 보물 같은 미일 동맹이라고 써서 대한민국과 지금 뭐 당장 상의할 만한 대통령도 없는 상황이고 한국의 정치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거는 트럼프가 미일 동맹으로 더 급속하게 힘이 쏠려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2분이 남았기 때문에 이재승 교수님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제 견해를 좀 얘기를 한다면 2022년 정확히 2월 22일부터 돈바스 지역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국제부장이었고 그리고 이틀 뒤에 돈바스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전면전으로 시작됐는데 저는 과연 트럼프가 2026년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자기의 이제 레거시를 결정하고 할 텐데 그때 이렇게 불안정하게 결국은 휴전이나 종전을 한다는 것은 크림반도에 이어서 돈바스를 내주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상태의 휴전에 대해서 과연 미국의 어떤 지식인 사회가 민주당이 그걸 용인할까? 트럼프는 과연 그런 휴전이 자기가 2026년에 중간선거에서 이기는데 유리하다고 과연 생각을 할까? 지금 이 교수님도 얘기해놨지만은 불안정한 휴전인데 저는 그래서 조금 더 최 교수님처럼 전쟁이 더 계속 가거나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좀 더 악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러시아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왜 그렇게 부담을 크게 들여서까지 북한군을 10,000명 넘게
들어와야 했을까? 러시아도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안정적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는 천영호 수석님한테도 하나 여쭈고 싶은데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보였길래 북한의 김정은이 10,000명이나 또 이렇게 포탄을 이런 상황에나 빼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게 한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 여러분이 인천의 교동도 가면 제가 거기 갔을 때 브리핑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거였습니다. 거기 있는 대대장이 정말 화가 나는 게 망원경으로 보고 있으면 거기 나와 있는 북한군 애들이 나와서 낮잠 자고 총을 질질 끌고 다니고 군대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대한민국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는 걸 전군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세계가 트럼프가 정말 이런 얘기를 했죠.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 때문에 미쳐 돌아가는 줄은 모르고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선제적으로도 우리가 북한을 먼저 유사시에는 공격할 수 있다라든가 뭔가 이런 교리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조금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될까. 저는 우크라이나전에 사실 북한군이 파병된 걸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봐서 그런다고 저는 보진 않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동맹조약을 체결하고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의 그 뒷배를 확실하게 지금 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처럼 이렇게 수세적이고 방어적으로 나온 적은 저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남북 간의 무력 충돌을 두려워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 우리가 지금 대북 전단부려도 옛날 같으면 그냥 원점 타격한다든지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다든지 그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잘해주던 문재인 정부 때도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잖아요. 전단 못 막는 전단 금지법까지 제정까지 했는데도 전단 뿌리는 우리가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무관용의 어떤 강한 정책을 취했는데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오물풍선 그거 왜 보내는지 모르는 사람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미쳤나 이렇게 하지만은 이렇게까지 오물풍선, 우리 풍선에 대해서 북한이 오물풍선에 비례적 대응을 한 건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인기 가지고 평양 한복판에 가서 우리가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은 무인기가 하여튼 북한이 남한에서 보냈다는 무인기가 평양 한복판에 가서 전단을 뿌리는 데 대해서도 8개 포병 여단에 지금 사격 준비 태세 갖췄다 이렇게 금만 줬지 기껏 한 거는 GPS 교란 안 합니까? GPS 교란 저거는 지금 우리가 만약에 평양에다가 이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나는 반응이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 포탄도 없고 군대 많이 치면 간 거 그거 가지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포탄이 있는 포탄 우선 급한 돈벌이 하기 위해서 포탄 다 보냈으니까 지금은 국지 도발이라도 벌어지면 북한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가 나는 더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를 우습게 보고 파병을 했다. 그게 이제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선 최우정 교수님께는 그 한반도 정책이랑 북핵 문제 부분을 아까 사실은 시간상 조금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문 한미 동맹과 같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재순 교수님께는 러우 전쟁과 유럽국가 나토 관련해서 이제 한국의 입장이나 전략을 좀 말씀 주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 미국 관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 당선을 기회로 이제 미국과 전략적인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이제 다분히 있다라고 보는 얘기들이 있지만 현재 북한의 그런 대내외적인 상황이 사실 이미 말씀 주셨지만 트럼프 일기 때와는 좀 많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고요. 또 특히 북한이 어떻게 보면 이 러시아라는 진짜 말 그대로 좀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화가 과연 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렇게 미국 직접 협상 추진으로 이제 확장 문제 신뢰도가 좀 약화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한미 동맹을 좀 신중하게 관리하고 또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맥락에서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이제 좀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주도권 행사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이제 말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당위적이지만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을지 좀 더 의견이 있으신지 여쭈고 싶고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도 이 미일 동맹을 두고는 굉장히 좀 진화 중이다. 그리고 뭐 안보 법제라든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일본이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동맹 관리를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한미 동맹의 업그레이드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은 늘 북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북한 이슈를 중점으로 봤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보다는 사실은 중국과 러시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이 동북아 안정에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좀 어떻게 해야 좀 더 강조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재승 교수님께는 지금 오히려 이렇게 오늘 발표분들 이제 토론분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이제 같이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종전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병존해서 이제 좀 우리가 전략을 취하는 게 중요할 텐데 트럼프가 이제 신속한 협상을 통해서 이제 전쟁 조기 종식안에 좀 힘을 쓰려고 하지만 여기에는 결국은 이제 유럽 국가들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이런 종식안에 찬성하게 되면 러시아에 조금 유리한 평화협정이 체결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얘기가 궁금했고요. 또 뭐 유럽, 미국, 나토 이렇게 굉장히 전략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면서 또 다시 이제 한미일의 공조로 넘어가지만 그런 한미일 공조 체계를 발전하는 것도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선거 기간에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 유럽 철수는 좀 불가능하다. 뭐 유럽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한다면 이제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좀 보냈던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의 유사시에 그런 해관보 대비책을 좀 마련하고 또 한미 동맹 바탕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만 등과 좀 그런 안보적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좀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 서유럽 국가들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미국의 그런 대북 적대시 정책에 좀 편승하지 않도록 좀 설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북한의 정세 전망으로도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것 같고 또 유럽 지역의 NGO들을 보면은 뭐 대북 인도주의 지원 재개를 뭐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좀 의견을 여쭈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굉장히 간략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우선 박사님께 뭐 한두 가지 좀 궁금한 거를 질문하고 싶은데 5페이지 보면은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구체적인 스테이트먼트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공화당 내에 세 가지의 흐름이 있다. 아마 프라이머시스트라고 얘기하는 뭐 미국의 어떤 그 우월적인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두 번째는 지역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아시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세 번째는 뭐 그 고립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러는데, 최 박사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머시스트들이 일종의 그 고립주의자들을 오버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가요? 이쭉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이쭉 기존의 어떤 동맹을 많이 유지를 할 거고,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트럼프 2기 때 기존 동맹을 업그레이드 할 거라고 얘기를 하시고, 뭐 그랬는데, 만약에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나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의 의견이
도미넌트하게 계속해서 작동을 한다면 그 얘기가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중국을 대결하는 데 있어서 이 한국과 일본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논리가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일기의 특징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이 공략을 하면서도 동맹을 바이든처럼 체계적으로 그 동원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기에 들어가서는 트럼프 2기는 바이든의 어떤 그런 그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연대를 형성을 하고 소다자 그룹을 만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좀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재승 박사님 그 질문 관련한 궁금한 점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선 지역의 유럽 국가들하고 서쪽의 유럽 국가들하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갭이 느껴지고 그 다급성에 대한 전쟁 다급성에 대한 그런 것도 다른 것 같고 얼마만큼 기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른 것 같고 그러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그룹의 차이가 어떻게 앞으로 조정이 되고 이게 투영이 될 수가 있는 건지, 과연 트럼프가 이 유럽 국가들을 바이패스하지 않고 이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원래 협상 스타일이 굉장히 바이패스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기 때 그런 대중 정책을 보면 그 나바로인가요?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뭐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들을 갖고 뭐 하여튼 중국을 막 한다라는 뭐 쥐어짠다라는 뭐 그런 유해 얘기들만 있었는데, 좀 과거에 소련 봉쇄론을 보면 그 조지 캐난처럼 그런 이론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궁극적으로 파괴 씨앗이 소련 내부에 있어서 결국은 파괴한다, 붕괴된다. 그래서 봉쇄 정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론적 틀도 있고 한데 그 엔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장을 지연시키는 걸로만 만족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서 어떤 건지 한번 그 어떤 이론적인 어떤 철학적인 그런 것을 트럼프의 대중 정책에서 볼 수 있는 건지. 네, 그 좋은 질문과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나온 순서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거는 좀 겹치는 것 같네요. 트럼프한테 악재가 아니냐. 2년 안에 못 풀면 악재입니다. 근데 2년 안에 어떤 형식으로든 풀면은 본인은 노벨상 한번 더 이름을 더 올리려고. 그러니까 트럼프 머릿속에는 이 푸틴하고 젤렌스키를 데리고 와서 이 손 이렇게 잡고 사진 찍으면은 이게 지금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그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지, 그 디테일한 거기서 국제법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포함시키고, 이거는 저는 트럼프한테는 2번 2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유럽이 당연히 그 반대를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 여파는 굉장히 오래 남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이 말을 할 겁니다. 앞으로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좀 알아서 해라. 그 말을 던지는 순간 유럽은 쓸 돈도 없고 군사력도 없어요. 미국이 던지는 제안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겠지만 들어 누워서 막을 방법이 과연 있을까? 그럴 나라가 있을까? 프랑스나 독일이라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둘이 손잡고 한번 막아주든지, 아니면 영국이라도 끼든지 해야 될 텐데, 프랑스랑 독일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신 차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독일은 한 봄 되면은 정신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취임 100일 안에 던지는 이 안은 상당히 미국의 주도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결국은 미국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얻는 게 뭐지? 뭐 우크라이나가 된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가 무기를 사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 사업 들어간다 그래도 이건 거의 에이드로 줘야지 이거 별로 그 소위 나올 게 지금 불분명해요. 나올 게 불분명해요. 굉장히 트럼프로 봐서는 좋은 딜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러시아가 과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냐? 제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푸틴 입장에서 그 리더십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돈이 없지는 않습니다. 돈보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쓸 탄약이 있는데 내년 정도면은 러시아 탄약 그 생산도 탄약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 만들어낼 그 소위 가성비가 안 나와서 쓸 데가 없으니까 그 안 찍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사람이 그 용병 써가지고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 바그너 그룹 쓰는 거는 좀 한계가 왔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은 돈을 벌어서 좋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사람을 충원을 하니까 뭐 그 두 쪽의 이해가 맞았던 건데요. 버티면은 러시아가 유리합니다. 1년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버티면은 러시아가 유리하지 미국이나 유럽이 유리해질 그 거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돈바스를 러시아가 가지는 거를 그 가지게 되면은 큰일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돈바스보다 남부 회랑을 봐야 됩니다. 남부 해안가를 봐야 되는 게 아조브해에서부터 그 시작돼 가지고 그 크림반도 들어가는 입구 바로 위가 헤르손입니다. 영화 해바라기 소피아 로렌 나왔던 해바라기 찍었던 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이 헤르손을 거쳐가지고 크림반도로 들어가게 되는데 헤르손을 어떻게 지금 여기를 안정시키지 않으면은 헤르손에서부터 오데사까지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돈바스는 어차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 나머지 이 오데사까지 연결시키는 이 해안선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랑 똑같아집니다. 내륙 그 랜드락 컨트리가 되고 그리고 오데사를 가지는 순간 그 트란스니스트리아를 통해 가지고 몰도바 쪽에 러시아 개가 살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한 번도 만들어진 이후로 불법적인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 보호하러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원해서 들어간 거였기 때문에 바로 몰도바까지 뚫리는 이 라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방어적인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이 헤르손 지역을 최대한 그래서 이 남쪽을 이 전쟁은 이 위쪽에서 되어 있지만 남쪽은 러시아가 촘촘하게 지금 방어막을 쳐놓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돈바스나 이 동부 지역 가지고는 딜을 할 수 있어도 남부 쪽을 이 헤르손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을 확보하는데 아마 실질적인 이 딜의 내고의 그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한미일 너무 중요하죠. 근데 저는 2025년에 가장 위기에 몰릴 게 나토, 한미일, 나토 플러스 IP4. 한미일이 무너지면은 IP4가 무너지고요. 그러면은 나토 플러스 IP4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한미일 공조 체제를 유지시켜 나가는 게 미국은 분명히 스트래테직 인트레스트가 전략적 이해가 있는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가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폴란드하고 스웨덴이 북한 공관을 다시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지금 서유럽 국가들이 북한 공관을 없앤 건 아니고 철수를 시켰는데 다시 지금 그 재개를 하고 있어서 제한적이나마 북한하고의 이 대화 창구는 서유럽에 올릴 것이다. 그런데 그 한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 나쁘지 그 고무적인 게 그 북한의 이 공간을 새로 연다라는 얘기를 저희 쪽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좀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 국가들 폴란드, 스웨덴, 뭐 독일, 뭐 이쪽 국가들하고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게 정책 대화 채널 같은 걸 통해서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가 저도 적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제가 인식이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프라이어티로 보면 1기 때는 사실상 거의 탑 프라이어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선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는 거의 탑에 있는 문제를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인 이제 정책을 폈는데 지금은 그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이미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아마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선 당장 진행 중인 전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에너지나 관심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마 북한 핵 문제 거의 모든 전력을 초기부터 다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전망이고 또 실제 하노이에서 실패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내부 토론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제 내가 두 번 다시 걸어 나올 수는 없고 다음번에는 최소한 실무회담을 통해서 일정 정도 틀이 만들어지고 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지 그냥 직행으로 다시 정상회담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이제 인식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뭐 얼마나 변화된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뭐 이번 2기에서 아마 협상을 시작을 한다면 조금 더 실무적인 차원의 협상을 앞세우면서 그걸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정상회담을 아주 조기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마 북한이 파병하고 있는 문제도 저는 공개적으로 협상하기 쉽지 않은 정치적인 장애로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인식입니다. 그런데 파병 문제가 협상 안에 들어갈 수도 있죠. 미국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딜의 한 요소로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건데 저는 북한이 뭐 실질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의 진전이 없는 한 뭐 그걸로 먼저 주면서 사실은 양보하면서 시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은 좀 꽤 터프한 입장에서 우선 미국이 주는 제안을 보고 아마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큰데 뭐 제 기본적인 예측은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 형태의 타협을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연결만 놓고 했지만 이제 테이블에 아마 일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올려놓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저는 미국이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게 불가능한 제안이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뭐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미국이 못 받을 거고 미국이 또 제안할 수 있는 건 아마 완전한 비핵화일 텐데 그거는 뭐 북한이 고려도 안 할 거고 또 하나는 전면 동결을 하고 프로그램을 한편으로 ICBM을 제거하는 형태의 아마 그게 아마 최소 저는 프로포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저는 그거는 북한이 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북한은 만약 그거를 받는다면 결과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최소 억제 수준으로 보복할 수 있는 제한적인 능력만 갖게 될 겁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보복할 수 있는 거 허용하면서 사실상 그런 최소 억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건 사실 억제력으로 보면 굉장한 후퇴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진전된 북한이 그걸 다시 되돌려서 그 수준으로 자기가 돌아갈 거라고 합의할 가능성은 사실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극히 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서 기본적으로 이 협상 자체가 시작이 되더라도 빨리 시작은 안 될 것 같고 어느 시점에 시작이 된다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저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을 가지고 있고요. 주한미군 문제는 지금 뭐 김 박사님이 해주신 그 코멘트나 질문하고 좀 중첩돼서 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부 토론에서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차례 그랬고 실제 시도도 일기 때 했던 사람이고 또 일본하고 한국을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태도만 보더라도 일본은 뭐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전략적으로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전반적인 미국 군사전략가들의 태도는 이제 중국에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분산된 태세를 원합니다. 한국이 결국은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만 명 가까운 군대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한 애노말리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그걸 흐트러뜨리든지 그걸 한국한테 맡기고 중국 중심으로 군사태세를 바꾸려고 의도하는 그런 전략가들이 상당수가 내부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의 밑바탕에는 한국이
정말로 필수적인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취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중국에 딱 붙어있는 작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오버런 당할 수 있는 지역이고 미사일 공격에도 취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를 사실은 그게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저는 위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뭐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균형론에 가까운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만약에 있으면 그건 상당히 뭐 시너지를 내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좀 솔직히 개인적인 그런 위기감이 좀 있고 그 상황에서 어쨌든 이거를 저는 뭐 극복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뭐 최종적으로 낙관하는 사람입니다. 그 행정부 내 주요 정책 결정자들도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군이나 의회가 특히 상당히 강하게 제약을 가할 거라고 생각해서 시간을 끌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한국이 최대한 트럼프나 아주 측근 인사들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게 한국이 얼마나 주요국이 됐는지를 좀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동맹의 가치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역적인 차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느냐를 보여줘야 됩니다. 한국이 이거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적인 우리 주변의 세력 균형은 우리한테 아주 정말 사활적인 세력 균형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은 정책을 전환해야 되고 그거는 저는 오커스나 뭐 쿼드 같은데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서 다자적인 안보 협력에 저희들의 어떤 기여나 적극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군사적으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현재 군사 혁신 과정의 동기화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개념뿐만 아니고 작전 개념뿐만 아니고 특히 방산 부분이나 그리고 군사 기술 부분에서 지금까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을 특히 오커스나 다른 여러 가지 통로를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사실은 그 군사 혁신을 같이 해나가고 미래를 대비한 어떤 군사 협력 기반들을 다져가는 건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실은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아마 수단일 거라고 생각하고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도 우리가 훨씬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첨단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대량 생산의 여러 가지 능력들을 사실은 중국하고 디커플링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급망을 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액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굉장한 위기감이 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3자 협력 부분은 저는 뭐 아메리칸 퍼스트 폴리시 인스티튜트 같은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내부 토론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특히 오커스는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의 유일한 외교적인 성과다라고 성공작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자안보에 대해서는 그 내부의 토론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미 일에 대해서도 월치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대목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정확하게 인용은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프라이머시스트들은 이미 저는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진영 내에서 사실 네오컨이나 아니면 적극적인 국제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그런 뭐 리딩 포워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비판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선택적으로 국제주의적인 이제 중요한 중국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현실이 결국은 전반적인 정치적인 어떤 인식, 특히 의회 내 인식들, 여론들, 그다음에 러시아가 침공을 해서 생긴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고 지금도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유럽에서 빠져나오는 건 그렇게 정말 코스트나 리스크가 많이 드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유럽에서 정말로 코스트가 많이 들고 리스키하다면 빠져나오겠지만 뭐 저는 현상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윤덕민 원장님과는 저는 엔드 스테이트는 힘의 우위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이건 뭐 엄청난 로직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중국의 상장을 지연시켜서 장기적으로 우위를 갖겠다는 거지 붕괴를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상은 저는 없다. 이 1세신의 제목이 미국은 전쟁을 끝낼 것이냐 이건데 저는 미국이 끝내고 싶다고 해서 끝낼 수 있겠느냐 그런 좀 근본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미국이 전쟁을 끝낸다 하려더라도 뭐 러시아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받아주든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아무리 트럼프가 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도
우크라이나가 계속 싸우겠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고, 그리고 지금 유럽이 계속 지금 아직은 심지어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도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를 계속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 기간 우크라이나가 싸울 생각만 있다면 싸울란 능력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한국 전쟁하고 자꾸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전쟁이 51년 5월에 중공군의 충계 대공세가 실패하면서 우선 모태동과 김일성이 지금 빨리 휴전 안 하면 우리 다 죽는다. 스탈린한테 빨리 좀 휴전하게 해달라 하고 사정하고 그냥 업소를 했지만은 스탈린이 그때 중공군이 한국 전쟁에서 18만 6천 명이 죽었는데 중국 통계에 의하면. 그런데 그거 2차 대전 때 2천만 명이 죽은 소련이 볼 때 그거 20만 명도 안 죽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응사를 부르냐 해서 승인 안 해주고 결국은 스탈린이 죽으면서 한국전이 휴전이 됐잖아요. 이것도 지금 휴전 협상은 내년에 시작될지 모르지만은 실제 휴전이 되는 거는 그게 뭐 2년이 걸지 3년이 걸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군이 가 있는 그 쿠르스크에 귀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대전의 제일 큰 전투가, 많은 사람들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생각하는데 제일 큰 전투가 쿠르스크 전투입니다. 소련군 250만과 독일군 90만이 대결한 그 전투에서 소련군이 140만, 한 절반 이상을 거기서 사상자가 나고, 독일군은 소련군의 3분의 1을 투입했지만은 거의 한 30만 명 정도 사상자 비율은 대개 소련이 싸울 때는 한 5대1 정도 되거든.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보면 소련이 한 5배 정도 많이 죽는데, 그럼 5배 많이 죽어가지고 졌느냐? 이겼거든요. 소련군은 한 140~50만 죽고 독일군은 40만도 안 죽었는데 결국은 거기서 독일군이 밀려가서 베를린까지 밀려가서 결국 나중에 베를린까지 소련군에 지금 점령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게 뭐 이건 한 여담입니다만 그런 쿠스크에 지금 북한군이 가가지고 아마 밤에 꿈자리가 좀 시끄럽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한국 한반도 문제, 아까 우리 이학원 에디터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게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dispensable ally고 일본은 indispensable ally다.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자꾸 뭐 조한미군이 나가려도 안 나간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평택에 최대 규모의 뭐 미군 기지가 있다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 위험한 데 갖다 놓느냐. 중국으로부터 공격받을 때도 제일 위험하고 북한에 공격받을 때도 제일 위험한데 거기다가 그렇게 큰 기지를 두는 게 이게 미국의 취약성을 높이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략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런데 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게 저는 그러넬 특별 대표를 임명한 거 조금 그렇게 이게 좀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외교안보 팀 내의 역학관계, 그러넬 특사와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이에 이 역학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 누가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게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역학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우리 국익에 좀 반대되는 그런 또 딜, 또 김정은한테 또 사기당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게 앞으로 우리 외교의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제가 뭐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 오늘 1세션에서 발제해 주신 최국선 교수님과 이재성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이학원 에디터님, 김태원 박사님, 그리고 또 그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신 우리 윤영관 장관님, 예, 윤동병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1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